서울 강남의 최고급 사립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VIP 병동의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만큼이나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꽃향기가 부자연스럽게 뒤섞여 맴돌았다. JH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제작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VIP 분만실이라고 적힌 육중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25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은 초조함이나 기대감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손목을 들어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예정 시간보다 15분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전략이었고 지금 저 문 안에서 태어날 아이는 JH그룹과 태양그룹의 거대한 합병을 완성시킬 마지막 인장이었다. 그의 약혼녀, 태양그룹의 외동딸인 차유라. 그녀의 비명 소리조차 이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나오지 못했다. 지우는 그저 이 모든 절차가 빨리 끝나고 다음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강 회장이 항상 말했듯이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지우는 그 가르침을 뼈에 새겼다. 그는 감정을 지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올랐다. 그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효율성과 결과만을 신봉하는 기계와도 같았다. 저 문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조차 그에게는 그저 거래의 성사일 뿐이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그의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통제해 있었다. 병원 전체가 JH그룹의 보안팀에 의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누구도, 그 어떤 변수도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개입할 수 없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하려 손목을 돌렸다. 그 순간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아마도 강 회장이나 차유라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리라.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인형은 그가 예상했던 화려한 재벌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다. 낡고 색이 바랜 트렌치코트, 비에 젖은 것인지 혹은 땀에 젖은 것인지 모를 머리카락이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2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야윈 얼굴. 하지만 그 모든 피로함 속에서도 두 눈만큼은 지독할 정도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강지훈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훈의 비서실장이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잊고 싶었고 잊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아버지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장했던 과거의 망령. 5년 전 17의 나이로 그의 인생에서 지워졌던 이름 윤서연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된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였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이곳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 병원의 보안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녀는 5년 전 거액의 돈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했다. 지우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혹은 그렇게 믿도록 강요당했다. 윤서연은 강지훈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지훈을 향한 불타는 시선이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의 완벽한 슈트와 냉정한 얼굴, 그리고 그가 등을 지고 서 있는 VIP 분만실이라는 문패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멸과 슬픔으로 비틀렸다. 지훈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불청객을 당장 처리해야 했다. 곧 차유라의 가족들이 도착할 것이다. 이 추문이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해, 당장. 그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으며 덧붙였다. 5년 전처럼. 그녀는 또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말에 움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훈의 코앞까지. 그녀에게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도 값비싼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직 절박함과 땀 냄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의 냄새만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5년 전에 순수했던 17 소녀가 없었다. 그곳에는 지옥을 견뎌낸 여자가 서 있었다. 돈 서연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래, 넌 항상 그랬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분만실 문으로 향했다. 문 안에서 희미하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이가 태어난 모양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밀치고 문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그는 이 불필요한 과거의 잔재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지훈은 자신의 값비싼 슈트 소매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열이 끓고 있었다. 강지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증오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지금 당신 행복해. 그녀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냉정한 표면에 균열을 내려 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행복을 네가 뭔데 물어. 당장 꺼져.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다. 서연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분만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그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단어들은 목구멍에 걸린 듯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서연이 마침내 말을 뱉어냈다. 당신이 지금 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축하할 자격 따위는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5년 전에 끝난 관계였다. 돈을 받고 사라진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격 운운이라니. 정신 나갔군, 윤서연. 마지막 경고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활짝 열렸다.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나와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합니다. 그 말은 지훈이 기다리던 거래 성사의 신호였다. 지훈은 서연을 무시하고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약혼녀의 가족들을 맞이해야 했다. 따따. 지훈이 서연을 지나쳐 문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등 뒤에 그리고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다. 가지마. 강지훈, 당신은 나와 아이를 버렸어.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진실의 파편이었고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하는 망치의 첫 번째 일격이었다. 지훈의 발걸음이, 그 냉정했던 CEO의 발걸음이 분만실 문턱에서 처음으로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와 아이를 버렸어. 그 단어들이 그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질적인 진동을 뇌에 전달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구축된 시스템이 치명적인 오류 코드를 만났을 때의 경고음이었다. 분만실 문을 열었던 간호사가 어쩔 줄 모르고 그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새로 태어난 생명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서연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조금 전보다 더 차가워져 마치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아이, 그가 조소하듯 내뱉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는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거나 혹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질 나쁜 사기극을 준비해왔다고 판단했다. 무슨 헛소리야. 5년 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지훈은 비서실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이 추태를 1초라도 빨리 정리해야 했다. 차유라의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여자를 병원 밖으로 치워버려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녀는 절박하게 소리쳤다. 헛소리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들 듯 다가오며 그의 슈트 소매를 붙잡으려다 간신히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민준이, 강민준, 당신 아들이야.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은 분만실의 악이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절박했다. 죽어간다는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쳤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정교한 연극으로 치부했다. 거짓말로 내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건가? 5년 전처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백혈병이야. 서연이 절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력이 없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이식이, 이식이 당장 필요해. 시간이 없어.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비싸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지훈의 수백만 원짜리 구두가 처참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그에게 매달렸다. 제발 검사라도 받게 해줘.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이 말을 바닥에 찌을 듯 고개를 숙였다. 당신밖에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은,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뿐이야. 제발. 지훈 씨, 5년 만에 불러보는 그의 이름은 갈갈이 찢어진 채 흩어졌다. 지훈은 이런 식의 굴욕적인 모습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이런 혼돈이 끼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일어나. 일어나서 말해.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5년 전, 넌 돈을 선택했어. 내 아버지가 제시한 돈을 받고 유학을 핑계로 날 버렸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것이 지훈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20살의 그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속물이라고. 그 말에 서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마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컥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독한 경멸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돈, 그녀가 비웃었다. 그래, 돈, 당신 아버지가 내게 준 그 빌어먹을 돈.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었다.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알기나 해.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 아이, 내 뱃속에 있던 당신 아이. 지우라고 준 돈이었어. 그 고함은 복도 양쪽 끝까지 울려 퍼졌다. 지훈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라고? 거짓말 같아. 서연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난 그때 겨우 17이었어. 임신 8주였고. 그녀는 그날의 악몽을 끄집어냈다. 당신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강 회장님이 날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알아 어둡고 냄새나는 산부인과였어. 당장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했어.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아버지는 분명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떠났다고 했다. 서연은 지훈의 굳어진 얼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 돈 수술 동의서랑 같이 내 얼굴에 집어 던졌어. 이게 네 평생 만질 돈보다 많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난 도망쳤어. 그 돈 한 푼도 안 받았어. 그 지옥 같은 수술실에서 맨발로 도망쳤다고. 그녀는 자신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날로 난 모든 걸 잃었어. 학교도, 집도, 그리고 너도. 그녀의 시선이 지훈을 꿰뚫었다. 난 혼자였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서. 혼자서 민준이 낳았어. 그 아이가 얼마나 너를 닮았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 말만큼은 해야 했다.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한 진실이었고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냉정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가 사라진 후 유난히 만족스러워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끝났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까지. 모든 조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네온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지. 서연이 피를 토하듯 말했다. 넌 그냥 내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야기 속에서 날 나쁜 년으로 만들고 그렇게 편하게 5년을 살았지.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지훈은 찾지 않았다. 20살의 그는 배신감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치환했다. 아버지가 제시한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런데 넌 지금 여기서... 서연의 시선이 다시 분만실 문으로 향했다. 새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어. 화목한 가정이라도 꾸릴 모양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기심이 아닌 이 잔인한 아이러니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내 아들, 아니, 네 아들은 저 아래 일반 병동 6인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벽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훈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5년간 괴물 같은 아버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었다. 그가 이룬 성공, 그의 냉정함, 그의 지위, 모든 것이 끔찍한 죄악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 남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른 여자를 경멸하였다. 대표님, 간호사가 다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회장님과 사모님, 아니, 차 회장님 가족분들이 곧 도착하실 시간입니다. 그 말은 지훈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지금 VIP 분만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약혼녀가 그의 아이를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복도 바닥에는 그의 첫 번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하는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그에게로 전염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당신은 나와 아이를 버렸어. 서연의 말이 다시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아니, 그녀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더 정확했다. 넌 우리가 버려지도록 내버려뒀어. 그는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혼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명령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그가 예상했던 인물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과 차유라의 부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리고 있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온 띵 하는 경쾌한 소리는 그곳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무참히 깨뜨렸다. 강지훈의 아버지, JH그룹의 현신, 그 자체인 강 회장이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태양그룹의 차 회장 부부가 마치 승전보를 들은 왕족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오직 VIP 분만실이라는 문패와 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가장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에게 닿았다. 그의 눈썹이 경멸감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처리했던 폐기물이 왜 아직도 이 신성한 장소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빛을 스쳤다. 그는 즉시 아들인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미세하게 흔들리는 표정을 놓치지 않은 그는 이 불쾌한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그림을 망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훈아, 강 회장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것은 축하의 인사가 아니었다. 이 상황을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차 회장 부부 역시 그제야 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더러워질세라 한 걸음 물러서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차유라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다. 세상에, 여긴 어떻게 이런 여자가. 지훈은 아버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숨막히는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사실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머릿속은 백혈병, 수술실, 도망이라는 단어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 그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내뱉었다. 내 말을 증명할 증거를 대. 이성이 그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트렌치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혀 가장자리가 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것을 지훈의 손에 거의 떠밀다시피 쥐어주었다. 당신 아들이야, 민준이.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 손바닥 위에 작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로 보이는 곳에 앉아 희미하게 웃고 있는 네댓 살배기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창백했고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지만 그 얼굴, 지훈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완벽하게 재단된 옷을 입고 억지로 미소 짓던 자신의 유년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 흑요석 같은 눈동자,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 심지어 미간을 찡그리는 미세한 버릇까지. 그것은 강지훈의 축소판,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핏줄이었다. 그가 5년간 외면했던 진실이 구겨진 사진 한 장의 형태로 그의 손바닥 위에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냉정한 세계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네, 아들. 바로 그 순간 그가 등지고 서 있던 VIP 분만실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차유라가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부모가 우리 딸 장하다 고 외치며 달려갔다. 지훈 씨, 유라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약혼자가 자신과 새로 태어난 아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굳어졌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웬 낯선 여자에게서 건네받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넉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차유라는 예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사교계의 소문을 통해 강지훈에게 5년 전 정리된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너, 유라가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서연을 쏘아보았다. 너, 윤서연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복도를 갈랐다. 세상에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5년 전에 회장님한테 두둑하게 챙겨받고도 모자랐어. 그녀는 서연의 남루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어디서 감히 내 남편 될 사람 앞에서 알짱거려 돈 떨어졌으면 곱게 말로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이 꽃뱀 같은 년. 유라야, 차 회장이 딸을 말렸지만 그 역시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이 모든 소란이 이제 막 태어난 자신의 외손자. 태양그룹과 제이치그룹의 후계자에게 흠집이라도 낼까봐 전전긍긍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약혼녀의 모욕적인 언사, 부모님의 실망 어린 시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 강 회장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이 추잡한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나.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향해 턱짓을 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병원 밖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내 아들 눈에 띄지 못하게 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를 던졌다.
내년이 감히 내 앞길을 2번이나 막아 5년 전에는 운 좋게 도망쳤을지 몰라도 오늘은 아니야. 한 번만 더 지훈이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네가 도망쳤던 그 수술실이 아니라 지옥 구덩이에 쳐넣을 줄 알아라. 그 말은 서연의 주장이 사실임을 지훈의 귀에 확인 사살하는 셈이 되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육중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지훈의 개인 경호팀이었지만 지금은 강 회장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사진을 되찾으려는 듯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요원들의 손이 먼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당신마저도 또다시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만 그 한마디가 복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강 회장의 천둥 같은 호령을 압도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자신의 슈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20살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우뚝 멈춰 섰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고용주는 엄연히 강지훈 CEO였다.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돌아보았다. 지훈아, 지금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는 개냐? 차유라와 그녀의 가족들도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강지훈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법이 없는 완벽한 후계자였다. 지훈은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서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을 읊조렸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에 움직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비서, 비서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이 여자, 지훈은 처음으로 서연을 이 여자가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 윤서연 씨, 당장 이 병원 최상층 VVIP 병실로 모셔.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회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는 회장님을 포함한 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었다. 지훈은 차유라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를 뒤로하고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윤서연 씨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그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자네들은 그 즉시 해고야. 정중히 모셔. 그는 분만실 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복도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에 경호원들은 그의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그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사람은 명백히 강지훈이었다. 그들은 결국 서연에게 정중하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가시죠, 윤서연 씨.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강지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 저 천박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셈이야. 지훈 씨, 침대에 누워있던 차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가 한 말. 저 애 사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요구하며 절규했다. 당장 저 여자 쫓아내지 못해 우리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야. 당신 후계자라고 그런데 저런 웬거지 같은 여자와 웬 아들. 강지훈의 눈은 차유라의 격분한 얼굴과 강 회장의 살기 어린 시선,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연의 절박함을 차례로 훑었다. 그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지금은 전략이 필요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는 냉정한 CEO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 비서, 변호팀에 연락해.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해. 서류가 필요하겠어. 그는 아버지와 차 회장 일가를 향해 돌아섰다. 이소라는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라 씨, 일단 병실로 돌아가 쉬고 있어. 나중에 설명하지.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이 비웃었다. 설령 저 여자 말을 믿고 네 약혼녀와 우리 가문을 모욕하겠다는 건가? 넌 내 아들 자격도 없어. 차 회장 역시 거들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우리 태양그룹을 우습게 보는 건가? 압박이 사방에서 그를 조여왔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안주머니 속 사진의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찾아야 할 진실의 증거였다. 지훈은 더 이상 복도에서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경호팀 윤서연 씨를 VVIP 병실로 모셔. 김 비서는 변호사를 데리고 그리로 와. 그는 아버지를 스쳐 지나갔다. 강 회장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뿌리쳤다. 아버지가 5년 전에 처리하신 일에 뒷수습입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서연이 경호원들을 따라 사라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차유라의 울부짖음과 강 회장의 분노 어린 고함이 꽂혔다. 병원 최상층 VVIP 병실은 이곳이 병원인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서연은 이물질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나가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터였다. 이 높은 곳과 그 낮은 곳의 거리가 그녀와 지훈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김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따랐다. 지훈은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극도의 피로감과 분노가 드러났다. 그는 서연을 마주보고 섰다. 이 공간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가정하지. 그가 말을 이었다. 검사를 하겠어. 조직 적합성 검사. 당장.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쇠붙이처럼 보였다. 이 서류에 서명해.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각서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법률 용어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명확했다. 친권 포기, 양육권 주장 금지, 비밀 유지, 접근 금지. 그녀가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임을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무세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조금 전 복도에서보다 더 차갑고 무자비했다. 검사 결과가 맞고 내 골수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공하겠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회복되는 즉시 넌 이 서류에 적힌 대로 네 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우지.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뭐라고? 민준이를 뺏어가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가 절규했다.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넌 네 아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사형 선고였다. 선택은 네가 해. 지훈은 무자비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서명하지 않으면 난 검사도 하지 않아. 그럼 내 아들은 죽겠지. 그는 이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하지만 서명하면 난 내 아들을 살릴 거야. JH그룹의 모든 의료진과 자원을 동원해서 넌 그 아이의 생명을 얻는 거고 난 내 아들을 되찾는 거지. 서연은 무너졌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교묘한 협박이자 그녀의 모성을 이용한 가장 잔인한 거래였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버려야 했다. 그녀가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아파라고 속삭이던 그 작은 목소리를. 그녀가 지금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 계약을 거부하면 민준이는 죽는다. 지훈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증오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5년 전보다 더 잔인하고 냉혹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들을 2번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손을 빌려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고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그녀의 곁에서 지우려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조하.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눈물에 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서명 윤서연.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윤서연. 3글자를 쓰는데 지옥 같은 시간이 걸렸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세계도 끝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됐어. 지훈은 그녀가 서명한 서류를 말없이 집어들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는 서연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지만 시선을 피했다. 아주 희미하게.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찔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것을 즉시 억눌렀다. 이것은 감정이 개입될 일이 아니었다. 거래였고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김 비서, 당장 의료팀 준비시켜. 조직 적합성 검사. 지금 바로 진행해.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다. 그는 이 지독한 절망이 가득 찬 공간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문을 열기 직전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등을 붙잡았다. 강지훈.
그녀가 그를 불렀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민준이, 우리 아들 꼭 살려줘야 해. 그것은 간절한 부탁이자 그녀가 방금 팔아넘긴 권리의 마지막 잔재였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들이니까. 그는 문을 열고 VVIP 병실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와 차 회장 일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VVIP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의 손가락은 방금 전 조직검사를 위해 체혈한 팔뚝의 작은 반창고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이어 소아병동이라고 적힌 층의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다. 방금 전 변호사에게 넘긴 윤서연의 눈물이 차에 마르지 않은 계약서가 그의 재킷 안주머니 속 낡은 사진만큼이나 무겁게 그의 존재를 짓눌렀다. 그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골수를, 어쩌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내어줄 거래의 대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몇 시간 뒤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는 그 시간을 마냥 초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그가 속한 최상층의 호화로운 세계에서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공기가 더 무겁고 탁해지는 듯 했다. 일반 병동 6인실. 윤서연이 절규하듯 내뱉었던 그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어떤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리고 자신이 5년간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한 지극히 강지훈다운 확인 절차였다. 소아병동의 문이 열리자 지훈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기가 그를 덮쳤다. VIP 병동의 값비싼 소독약 냄새 대신 역한 약품 냄새와 아이들의 옅은 구토 냄새, 그리고 수많은 보호자들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특유의 병원 냄새가 났다. 복도는 좁았고 간호사들은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바쁘게 뛰어다녔다. VIP 병동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지친 속삭임, 그리고 시끄러운 텔레비전 만화 소리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다. 그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슈트와 반짝이는 구두는 이 공간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몇몇 부모들이 그를 흘깃 쳐다보았다. 길을 잘못 든 부유한 방문객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절망적인 진단을 받은 초보 아빠일 것이라 수근거렸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강민준이라는 이름표를 찾기 위해 6인실 병동구역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 아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그것은 투자에 대한 실사였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6135. 낡은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비서나 경호원 하나 없이 그가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들어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에 6개의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환자 침대보다 더 불편해 보이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들이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공기는 답답했고 온갖 기계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 쪽 가장 안쪽 침대에서 그 이름을 찾았다. 강민준 4세, 아이는 자고 있었다. 침대 난간보다 겨우 조금 더 커 보이는 너무나도 작은 몸이었다. 아이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얇은 담요 밖으로 나온 앙상한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옆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숨을 죽였다. 안주머니 속 사진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고통에 지쳐 잠든 어린아이의 위태로운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지훈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여할 수 없는,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자신이었다. 뼈의 구조,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의 형태, 심지어 잠든 중에도 미세하게 찡그려져 있는 미간까지. 그것은 강 회장의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20살의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그의 피가 저 작은 몸 안에서 힘겹게 흐르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아니, 철저히 기만당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약에 취한 듯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아파. 잠꼬대처럼 새어나온 그 작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 그 단어는 조금 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VVIP 병실에서 절망하던 윤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그 아들에게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엄마를 빼앗는 잔인한 계약을 하고 온 것이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약탈이었다. 그가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려할 때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강한 약물 때문에 초점이 흐릿했지만 침대 곁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빤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흑요석 같은 눈동자. 그 안에 두려움 대신 희미한 호기심과 지독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지훈은 그 눈동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보았다. 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너무나 약했다. 엄마, 친구예요.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5년의 시간을 그리고 이제는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아니,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괴물이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뛰쳐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분노나 놀라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격렬한 죄책감이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다시 떠올렸다. 그 약하지만 굴하지 않는 자신을 닮은 그 눈빛. 서연이 말한 당신을 닮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훈은 병원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가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서연을 압박했다. 그는 이 손으로 아버지가 쌓아 올린 제국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5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속기를 선택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그려준 그림 안에서 안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안일함의 대가를 저 작은 아이가 치르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의 냉정한 이성이 격렬한 분노와 뒤섞여 새로운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준의 아버지여야 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그의 비서실장이자 JH그룹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김 비서였다. 네, 대표님, 검사 결과는 아직... 그게 아니야.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비상계단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회장님은 물론이고 JH그룹의 그 어떤 임원도 내 약혼녀였던 차유라 측에도 절대 알려줘서는 안 돼. 자네 목을 걸고, 아니, 자네 가족의 미래를 걸고 진행해. 김 비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즉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무덤까지 가져갈 각오로 듣겠습니다. 지훈은 계단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5년 전 윤서연, 당시 17세.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그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 기록, 가족관계, 그리고 그 당시 그녀가 방문했던 모든 병원 기록, 특히 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그 산부인과 그 병원의 실체, 당시 수술 기록 혹은 상담 기록까지 전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금,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려 했던 돈의 출처, 개인 비자금인지 회사 공금 횡령인지 관련된 모든 계좌 추적해. 5년 전 그 시점, 윤서연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 기록까지 아버지가 처리했다고 말했던 방식이 단순한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물리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교통사고, 실족, 뭐든 좋아. 샅샅이 뒤져. 대표님, 이건...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회장님을 직접 겨누시는 겁니까? 지훈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놔. 단 하나도 놓치지 마.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전쟁 준비야. 전화를 끄는 지훈은 비상계단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손등의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두 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아들을 살릴 의학적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무너뜨릴 법적 증거였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지훈이 비상계단에서 나와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돌아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나왔다.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일치합니다. HLA, 유전자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은 지훈의 남은 의심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그는 기뻐해야 할지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강민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이 온전히 그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수술은 즉각적으로 준비되었다. JH그룹의 법무팀이 아니라 최고의 의료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민준은 즉시 6인실에서 1인 무균실로 옮겨졌고 골수 이식을 위한 전처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틀 뒤 강지훈은 그의 냉철한 CEO의 이미지를 잠시 벗어두고 골수 공여를 위한 수술복을 입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 일부가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진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회복실에서 나온 직후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다시 소아병동으로 향했다. VIP 병동의 차유라에게서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아마도
김비서의 조사를 눈치채고 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터였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민준이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 앞 소아병동의 좁은 대기실이었다. 그곳은 그가 머물던 VIP 병동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예술품도 없었다. 오직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빛바랜 벽, 그리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다른 부모들의 깊은 한숨과 억눌린 기도 소리가 가득했다. 윤서연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VVIP 병실에 머물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수술실 문이 가장 잘 보이는 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트렌치코트도 병원에서 제공한 보호자복도 아닌 그저 얇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 굳게 닫힌 붉은 불빛의 문에만 향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미터의 공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5년이라는 시간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낯설었다. 그는 언제나 통제하고 명령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 무력감이야말로 그가 가장 경멸하는 감정이었다. 그는 윤서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은 기도였다. 특정 종교의 기도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신에게 혹은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한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었다. 그 모습은 지훈의 가슴을 불편하게 찔렀다. 그는 서연이 서명했던 그 잔인한 계약서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이토록 절박한 모성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이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아이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서연의 하얗게 질린 손등에 고정되었다. 그의 머릿속으로 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김 비서가 어젯밤 가져온 중간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산부인과 폐업 확인, 당시 병원장 해외 도피, 윤서연 모친, 딸의 임신 사실 알고 충격으로 쓰러짐, 윤서연 가출 후 모든 기록 두절. 아버지는 단순히 돈으로 회유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7살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17의 서연이 혼자서 만삭의 배를 안고 추운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그녀의 모습, 그리고 갓난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호했을 그녀, 그리고 민준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를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그녀는 오직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다. 그런데 강지훈은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녀를 돈 때문에 떠난 속물로 치부하며 자신의 성공 가도를 거침없이 달려왔다. 그는 차유라와 전략적인 약혼을 했고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을 거래의 성사로 여겼다. 그의 완벽했던 CEO로서의 갑옷에 민준이의 병실에서 생긴 첫 번째 균열이
지금 이 대기실에서 서연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이 공간의 모든 부모들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는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지만 그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 5년의 시간을,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서연에게서 시선을 돌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혹은 2시간. 그 정적은 칼날 같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베일 것 같았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서연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지훈의 불안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은 묻고 있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5년 전에 어디 있었느냐고. 그리고 지금은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지훈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이 이 작은 여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추악한지를 깨달았다. 그의 냉정한 CEO로서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공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었다. 윤서연의 텅 빈 시선은 강지훈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 그녀의 무언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은 마치 그의 죄를 고발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서연이 움찔했지만 여전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난 잠시 상황을 좀... 그는 변명 같은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 공간에서 도망쳐야 했다. 자신의 원래 세계로, 모든 것이 통제 가능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향해 아이의 수술실을 등지고 걸어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무의식적인 이끌림이자 그의 의무가 기다리는 장소였다. 바로 VIP 분만실이 있는 최상층이었다. 그곳은 그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그의 전략적인 약혼녀가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기대했던 역할, 강지훈이라는 CEO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아병동의 혼란스러운 공기에서 벗어나 다시 차갑고 정제된 상류층의 공기 속으로 올라갔다. VIP 병동의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VIP 신생아실의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섰다. 그가 처음 서연과 마주쳤던 바로 그 분만실 앞이었다. 유리 너머로 값비싼 인큐베이터 안에서 붉은 얼굴의 갓난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차유라의 아이,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수술복 위에 코트를 걸친 초라한 모습. 그는 이곳에도, 저 아래 소아 병동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았다. 그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거래의 산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서 있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의무였고 그가 5년간 지켜온 자신의 세계였다. 그는 이 아이를 보며 자신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야 했고 약혼녀를 위로해야 했으며 차 회장 일가에게는 든든한 사위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것이 JH그룹의 CEO 강지훈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저 아래층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자신을 닮은 창백한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완벽하게 길을 잃었다. 그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가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군요. 윤서연이었다. 그녀가 언제 따라왔는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 눈에는 방금 전 대기실에서의 절망과는 다른 차가운 불꽃이 타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유리창 너머의 신생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환자복과 그가 서 있는 이 호화로운 공간,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VIP라는 단어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지금 저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 아들이 저 아래서 수술받고 있는데 서연이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은 여기서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지훈이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5년 전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신들의 곁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 자신의 부유한 세계를 선택했다. 지훈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도망쳤다. 서연의 고통으로부터, 민준이의 수술실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로부터. 그는 다시 냉정한 CEO에 가면 뒤로 숨으려 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래,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그녀가 절망적으로 웃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들을 선택했어. 그녀는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가 서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칠 듯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불타는 듯한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은 나와 아이를 버렸어. 그녀의 절규가 조용한 VIP 복도를 갈랐다. 그것은 5년 전 복도에서 외쳤던 그 말의 완성판이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당신은 우리를 또 버린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고였다. 서연의 이 한마디는 지훈이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 말은 마지막 방아쇠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졌다. 아버지의 배신, 김비서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 산부인과 폐업, 병원장 해외 도피. 아버지가 17 소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그가 5년간 속아왔다는 혹은 속기를 선택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5년 전 수술실에서 맨발로 도망쳤을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6인실 병동에서 아파라고 신음하던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 자신과 똑 닮은 그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그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는 방금 전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서연에게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괴물이었다. 아버지는 존재를 지우려 했지만 그는 존재를 구하는 대가로 그 영혼을 빼앗았다. 그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냉정함, 그의 통제력, 그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아, 그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 차갑고 오만했던 JH그룹의 CEO 강지훈이 그 화려한 VIP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그가 버렸던 여자 윤서연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가 아니라 골수를 기증한 환자복 차림 그대로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려보는 통제 불가능한 눈물이었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죄책감의 눈물이었으며 5년 만에 터져나온 뒤늦은 고통의 절규였다. 그는 서연 앞에서,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서연은 울부짖는 지훈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분노하거나 혹은 더 차갑게 그녀를 밀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길을 잃고 상처 입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지훈의 울음소리가 그 호화롭지만 공허한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의 울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5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서연을 버렸던 20살의 자신에 대한 후회, 아버지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어리석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그는 서연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격렬했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눈물로 젖은 뺨은 차가웠고 붉게 충혈된 그의 눈동자는 모든 감정이 소멸된 듯 공허했다. 아니,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재앙의 전조, 차가운 분노의 심연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윤서연은 그 낯선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아이처럼 울부짖던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녀가 알던 냉정한 CEO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서 있었다. 지훈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엉망이 된 모습을 쳐다보았다. 환자복 차림의 그는 볼품없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겠어.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내뱉는 것은 위선일 뿐이니까. 그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다. 하지만 바로잡겠어. 내가 저지른 일이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든 5년 전부터 잘못된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가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출산을 마친 차유라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간호사의 만류도 뿌리치고 휠체어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지훈의 젖은 얼굴과 그 옆에 서 있는 초라한 윤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저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 네가 미쳤어, 우리 아기. 당신 후계자가 저 안에 있는데 저런 꽃뱀 같은 년 때문에. 그녀의 모욕적인 말들이 복도를 울렸다. 지훈은 천천히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방금 전의 분노를 완벽하게 감춘 채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유라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지금 하는 말 취소할 기회는 주지 않겠어. 이미 늦었으니까. 유라는 그의 싸늘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지. 지훈이 선언했다.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파은이야.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파운, 제이그룹이랑 태양그룹 합병은 어쩌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 당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저 여자한테 홀린 거야. 그녀는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가 비웃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아이. 그는 신생아실 유리창을 턱짓했다. 그 아이는 내 후계자가 아니야. JH그룹의 그 무엇도 상속받지 못할 거야. 태양그룹의 외손자일 뿐이지. 강지훈, 유라가 절규했지만 지훈은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전략적 동맹에 아버지가 짜놓은 판에 1초도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김비서.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유라 씨 측에 공식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위약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팀에 일임하고 지금 당장. 그는 유라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그녀를 돌아보았다. 윤서연 씨, 민준이 곁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손에 자신의 블랙카드를 쥐어주려 했지만 멈칫했다. 그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이었다. 그는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 아니, 그냥 아이 곁에만 있어줘. 그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을 마주했다. 그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5년 전 자료입니다. 지훈은 코트를 벗어던지고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읽어. 그가 명령했다.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장을 넘겼다. 5년 전 윤서연 씨가 회장님을 만난 지 2주 후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시 목격자도 CCTV도 확보되지 않아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다. 사고를 낸 트럭은 대포 차량이었고 그 차량의 원소유주였던 노숙자는 사고 직후 거액의 현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세게 쥐어졌다. 그 돈의 출처는 그가 물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JH건설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자금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감겼다. 그의 아버지는 서연을 단순히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자 그녀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다. 17살 소녀를, 자신의 손자를 임신한 소녀를. 그가 알던 냉혹한 기업가는 이제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살인 미수범이자 괴물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이었다. 당시 윤서연 씨가 입원했던 병원, 그리고 그 사건을 종결시켰던 담당 형사, 두 곳 모두 사고 처리 직후 회장님의 비자금과 연결된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였다. 돈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돈으로 증거를 묻었다. 지우는 실소했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고작 이런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5년간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이 제국은, JH그룹은 썩어 있었다. 뿌리부터.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장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수술 끝났습니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민준군, 무사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골수 이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희망. 그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그 단어. 민준이는 살아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5년간의 지옥을 선물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김 비서가 놀라 반문했다. 긴급 이사회 말입니까? 안겨오는 회장 해임 및 그룹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야.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5년간 공들여 숨겨온 모든 것을 내일 아침 이사들 앞에서 전부 터뜨릴 거야. 그가 회사 자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JH그룹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켰는지 증거는 자네가 방금 가져온 그 보고서야. JH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사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은 회장 해임. 아들인 현직 CEO가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창사 이래 전대미문의 상황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병원 복도의 절망과는 다른 날카로운 강철 냄새가 났다. 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들의 무모한 반란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이 이사들 대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별하고 앉힌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강지훈이 감히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그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어제 병원에서 본 환자복 차림이 아닌
흠잡을 데 없는 다크 그레이 슈트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철함이 잘 벼려진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았다면 지금의 그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세우기 위한 묵직한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굳은 얼굴에 긴 비서를 대동한 채 아버지의 맞은편 의장석에 섰다. 지우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동자에서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을 읽었다. 오늘 제가 이사님들을 긴급히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JH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위협을 제거하고 그룹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법적 위협 내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개냐, 이 애비를 능멸하고. 강태환 회장. 지훈이 아버지의 이름을 직함과 함께 불렀다. 그 호칭에는 일말의 사적인 감정도 배제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당신을 JH그룹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미친놈 네가 감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 비서, 그의 신뢰.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김 비서가 밤새 정리한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띄워졌다. 그것은 5년 전 JH건설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도였다. 돈은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대포트럭 운전사와 사고 직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신원불명의 노숙자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돈이 쓰인 목적. 윤서연, 당시 17세, 뺑소니 사고 위장, 명백한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이것은 날조야.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저놈이 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조작한 거라고. 저런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의 충신이었던 몇몇 이사들이 강 회장의 편에 서서 동조하기 시작했다. 대표이사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께 이게 무슨 짓인가. 그룹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소. 지우는 그들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다음 화면에는 병원 기록이 떴다. 윤서연 임신 8주, 뺑소니 사고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 및 유산 위기.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은 이 여성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회사 자금으로. 그는 여러분의 회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사님들께 묻겠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범죄를 위해 회사 공금이 유용되는 것을 언제까지 묵인하실 겁니까? 그의 논리는 감정이 아닌 철저히 법리와 이익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부자 간의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들 역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패를 던질 시간이었다. 그 아이가 왜 강태환 회장의 표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강 회장의 불타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5년 전 그 지옥 같은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지우는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이 아닌 병원 무균실에서 찍은 민준이의 선명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강민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JH그룹의 유일한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그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는 차유라의 아이를 의식적으로 배제했다. 그는 태양그룹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강태환 회장이 자신의 핏줄을 죽이려 한 범죄를 은폐하고 태양그룹과의 불안정한 동맹을 맺기 위해 벌인 추악한 사기극입니다. 그는 차유라와의 파혼을 공식화하며 이 합병 역시 이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자가 여러분의 리더입니까? 회사 돈으로 살인을 교사하는 자가. 강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저놈이, 저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감히 이 아비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달려들 듯 위협했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훈은 강 회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살인 미수범이자 공금 횡령범의 편에 서서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그의 논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사실이 언론에 단 한 줄이라도 공개되는 순간 JH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이사들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충신이기 이전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사업가들이었다. 강 회장에 대한 낡은 의리가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그들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강태환 회장님은 JH그룹을 사유화했고 이제는 그룹 전체를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의결권이 담긴 서류와 다른 주주들에게서 위임받은 위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JH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는 이사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장과 함께 생존할 것인가? 그는 즉시 표결을 선언했다. 지금 즉시 강태환 회장에 대한 해임안과 강지훈 대표이사에 대한 신임안을 동시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편이었던 이사들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둘씩 그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낡은 충성심보다 강했다. 지훈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전자투표기의 결과는 명확했다. 지훈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강 회장을 끝까지 따르던 몇몇 구시대 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태환 회장의 30년 철권 통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강 회장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고함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승리했다. 그는 JH그룹의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왕좌에 홀로 앉게 되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 대신 이 모든 일의 무게를 절감했다. 강태환 전 회장님. 지훈이 차갑게 이제는 공식적인 호칭으로 불렀다. 즉시 보안팀의 안내를 받아 퇴실해 주십시오. 그룹의 모든 자산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이 시간부로 차단됩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턱짓했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지훈의 사람들이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지훈을 지나치며 아들의 귓가에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반드시. 그는 덧붙였다. 이 애비처럼 넌 결국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의장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차유라 측에 보낼 파원 합의서와 태양그룹과의 합병계약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그리고 검찰에 제출할 자료도 정리해.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가장 큰 산을 넘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은 자일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격동에 이사회가 열리고 지훈이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린 그날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가을의 높은 하늘을 지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내리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강태환 전 회장은 횡령, 배임,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30년 철권 통치는 아들의 손에 의해 막을 내렸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백지화되었다. 차유라는 지훈의 파원 통보를 받아들였고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JH그룹과는 어떠한 법적 연관도 없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지훈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경멸과 함께 거부했다. 그렇게 그의 전략적인 과거는 정리되었다. JH그룹은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선장 아래에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내부 감사를 거쳤다. 비자금은 환수되었고 썩은 뿌리들은 모두 잘려나갔다. 그룹은 피를 흘렸지만 서서히 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진짜 시간은 그룹 본사 CEO 집무실이 아닌 병원 1인 회복실에서 흐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기적처럼 고비를 넘겼다. 지훈의 골수는 아이의 몸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작은 몸은 힘겨운 싸움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6인실의 창백한 환자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아직 솜털처럼 희미했지만 뺨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몇 달 동안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매일 밤 보고서 대신 아동 심리학 서적과 백혈병 환아 간호 일지를 읽었다. 그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아이가 어떤 약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동화책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아갔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들의 작은 미소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초보 아빠였다. 윤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금전적인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준이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기에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VVIP 병실이 아닌 민준이의 1인실에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에서 아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지훈이 병실에 들어서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반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았다. 그가 처음 민준이의 기저귀를 갈 때의 당황스러운 손짓, 아이가 열이 오르자 의사보다 먼저 응급 버튼을 누르던 절박함, 그리고
밤늦도록 아들의 손을 잡고 잠든 모습을. 그는 더 이상 5년 전에 오만한 20살 청년도, 분만실 앞에서 그녀를 협박하던 잔인한 CEO도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의 아버지였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오랜만에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다. 병실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막 퇴근한 길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잠든 민준이에게 먼저 향했다. 오늘은 열도 없고 잘 잤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절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 지쳐 있었지만 평온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의 상처가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핥히지는 않았다. 서연 씨. 지훈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연은 긴장했다. 그것이 또 다른 법적 문서일까봐. 그녀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지 않았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그것은 5개월 전 그녀가 VVIP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던 그 친권포기 각서였다. 이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류를 그녀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망설임 없이 버렸다. 이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5개월간 짓눌렀던 그 족쇄가, 그가 스스로 만든 그 무기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지훈 씨, 그녀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다시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깨끗한 새 서류였다. 이건 읽어봐줘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친권 및 양육권 확인서였다. 모든 법적 권한이 친모 윤서연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문서였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자신을 생부로만 명시했을 뿐 모든 결정 권한을 윤서연에게 위임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JH그룹의 상당 지분이 강민준의 이름으로 신탁되었으며 그 후견인 역시 윤서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보상이나 사과와도 달랐다. 당신에게 모든 걸 돌려주는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진실했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5년의 시간을, 당신이 겪은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는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CEO의 오만함이나 죄인의 절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다. 난 당신과 민준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죄를 방관했고 내 욕심으로 당신을 2번 죽였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원래 가졌어야 할 당신의 권리예요. 그는 창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이 서류로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날 민준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도 좋아요. 그저 법적인 아버지로만 남으라고 해도
난 받아들일 거예요. 난 당신의 결정을 그 어떤 것이든 존중할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5년 전 그들이 가졌던 그 시간 속에서 그가 그녀에게 주었어야 할 선택의 자유였다. 서희연은 서류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이기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녀가 겨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CEO로서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가 말했다. 난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먼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내 약속은 평생 동안 유효해요. 남은 내 인생 전부를 당신과 민준이에게 속죄하며 살 거예요.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더라도. 지우는 자신의 코트를 챙겨 입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내일 다시 올게요. 민준이 깨면 아빠가 왔다 갔다고 전해줘요. 그는 병실을 나섰다. 서연은 홀로 남아 하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망친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 애쓰는 민준이의 아버지였다. 며칠 후 민준이는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아이는 창백했지만 그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서연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지훈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트리케라톱스 인형이 들려 있었다. 민준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준이는 낯선 남자를 잠시 경계했지만 그가 든 공룡 인형을 보고는 눈을 빛냈다. 우와, 공룡이다. 지훈은 서툴게 웃으며 인형을 건넸다. 이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아빠라는 단어에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연이 읽던 동화책을 건네받았다. 아빠가 이어서 읽어줄까? 민준이는 공룡 인형을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동화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 용감한 아기 공룡이 살았어요. 서연은 간이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서졌던 그들의 세계가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아이의 미소를 중심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태롭게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창밖의 눈은 그치고 맑은 겨울 햇살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눈부시지만 아직은 차가운 새로운 시작의 새벽이었다. 한 가족의 부서진 세 조각이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한 그 첫날이었다.